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거 일본의 천황이 자신은 백제의 후손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일본 역사학계에서는 부정을 하며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양심 있는 일본의 퇴직 교수가 그때 상황을 고백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국립대학교에서 동아시아사를 가르치다 은퇴한 다카하시 유이치로입니다. 한국과 일본, 그 사이에 흐르는 오랜 역사의 물줄기를 따라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죠. 지금 이 순간 제가 평생 외면했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2001년 12월 23일 아키히토 천황의 생일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되던 회견에서 천황은 문득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과 인연이 있는 백제에서 온 사람의 피가 제게도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역사에 대해 감회가 깊습니다. 그 순간 회견장은 순간 침묵에 빠졌고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 말의 무게를 알았으니까요. 그날 회견이 끝나고 학과 동료들과 모인 자리에서 우리는 그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논의했습니다. 아무도 정면으로 천황의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적 교류를 의미한 것일 뿐 실제 혈통적 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서로를 안심시켰지요. 저 또한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습니다. 제 연구 분야는 일본 고대 왕조와 야마토 정권의 기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일본 왕조의 독자성과 정통성을 주장해온 학자로서 천황의 그 한마디는 제 학문적 기반을 흔드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학계에서의 제 위치, 제가 쓴 수많은 논문과 저서들, 그리고 제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위협받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침묵을. 이후 몇 주 동안 일본 언론은 천황의 발언을 다양하게 해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한일 관계 개선의 신호로 보았고 또 다른 이들은 단순한 문화적 교류에 대한 언급이라고 축소했지요. 저는 후자의 입장에 서서 여러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황 폐하의 발언은 고대 일본과 한반도의 문화적 교류를 인정하는 외교적 발언일 뿐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입장 표명은 아닙니다. 그렇게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입장을 고수하며 학생들을 가르쳤고 논문을 발표했으며 마침내 명예교수로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밤중에 홀로 깨어있을 때면 천황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말의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인정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지요. 은퇴 후 저는 회고록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학자로서의 제 여정, 제가 연구했던 수많은 유물과 문헌들, 그리고 제가 내린 학문적 결론들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 평생의 연구에 구멍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제가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사실은 없었을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회고록 작성을 위해 한반도의 고대 유적지들을 직접 답사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제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지요. 단지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얻고 싶었을 뿐입니다. 처음 방문한 곳은 충청남도 공주였습니다. 백제 무령왕릉이 있는 곳이죠. 한국의 역사학 교수가 추천한 젊은 가이드와 함께 무령왕릉을 찾았습니다. 석실 입구에 서서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 문득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 무령왕의 계보는 일본 왕실 계보와 여러 부분이 겹칩니다. 일본 왕조가 백제계일 가능성은 일본 천황 스스로가 말했지요.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외면했던 그 말이 타국의 이 젊은이의 입에서 다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널리 알려진 사실처럼 말이죠. 가이드의 말에 저는 침묵했습니다.
무령왕릉의 출토 유물들을 바라보며 묵묵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금제 관식, 청동 거울, 그리고 왕과 왕비의 발 모양대로 만든 금동 신발. 이 유물들이 일본의 고분에서 발견되는 것들과 얼마나 유사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물론 이런 유사성은 문화적 교류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본 유물들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아키히토 천황의 2001년 발언을 다시 찾아 읽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당시 기자회견 전문을 찾아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서기에 백제 왕실과 일본 황실의 교류가 기록되어 있듯이 일본과 한국의 교류는 매우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한국과 인연이 있는 백제에서 온 사람의 피가 제게도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한국과는 매우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천황은 피가 흐른다고 했지 전해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역사적 계승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20년 가까이 회피하며 가르쳐왔고 논문에서도 침묵했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목소리를 냈더라면 지금 일본은 조금 달라져 있었을까? 제 안에서 묵직한 죄책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여로 향했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곳이지요. 국남지, 정림사지, 부소산성. 한 곳 한 곳 천천히 걸으며 백제의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국립부여박물관에 들어서자 백제 문화의 정수가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전시 설명에는 백제와 외일본의 관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7세기 백제가 멸망한 후 많은 백제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문화와 기술을 전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실은 제가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백제의 땅에서 그 역사를 마주하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마치 오래 숨겨둔 가족 사진을 발견한 것처럼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백제 유물 하나하나에서 저는 일본 고대 문화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아니, 그림자가 아닌 근원을 본 것인지도 모릅니다. 박물관의 한 코너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백제 금동 대학로가 있었습니다. 그 섬세한 조각과 화려한 장식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봉황, 용, 사자. 그리고 그 사이로 춤추는 인물들. 이 향로에 새겨진 문양들은 일본 고대 미술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는 이런 유사성을 단순한 영향관계로만 설명해왔습니다. 백제 금동대학로를 오래도록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교류를 넘어선 것이 아닐까? 백제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정착하고 그들의 혈통이 일본 왕실에까지 이어졌다면 아키히토 천황의 말은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학자로서 저는 언제나 객관적 증거를 중시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증거를 받아들이고 어떤 증거를 무시할지는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의 신념과 맞지 않는 증거들을 너무 쉽게 외면해왔던 것 같습니다. 부여에서의 이틀을 마치고 저는 경주로 향했습니다.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 제가 여러 차례 방문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은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라와 일본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백제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경주에 도착한 첫날, 저는 동궁과 월지를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안압지로 불리던 곳이지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연못에 비친 건물의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는 연못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신라의 왕자들이 거닐었을 이 길을 지금 제가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못 가의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한 젊은이가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모습이 마치 옛날 제 자신 같았습니다. 문득 호기심이 생겨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역사를 공부하는 분인지요? 젊은이는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네, 서울대에서 고대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문 자료를 수집 중이에요.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한 채 자신이 연구하는 주제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본 왕실과 백제 왕실 간의 외교 문서를 비교하고 있어요. 단순한 우호가 아니라 혈통을 공유했다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 청년의 눈빛을 보며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진실을 그는 당연한 사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일본 왕실의 기원은 연구할 가치가 있는 흥미로운 주제였을 뿐 감추어야 할 부끄러운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젊은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학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많은 일본 학자들은 이 주제를 피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는 변화의 움직임도 보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열린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는 침묵했지만 새로운 세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어쩌면 역사에 대한 더 깊은 이해, 더 정직한 접근으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다카하시 유이치로라고 합니다. 도쿄 국립대에서 동아시아사를 가르쳤고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교수님 논문 많이 읽었습니다. 특히 나라시대 궁정 문화에 관한 연구가 제 논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의 반응에 저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제 연구를 알고 있었지만 제가 백제와 일본의 관계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왔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백제와 일본 왕실 사이에 혈통적 연결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문헌 증거, 고고학적 발견, 그리고 유전학적 연구까지. 모든 것이 그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키히토 천황도 2001년에 그것을 인정하셨잖아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20년 전 천황의 그 발언이 일본 학계에 던진 화두를 우리는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젊은 학자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역사는 누가 기억하느냐에 따라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밤이 깊어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 자료를 보여주었고 저는 그의 분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논문은 탄탄했습니다. 일본 서기와 삼국사기의 기록을 세밀하게 대조하고 고고학적 발굴 결과를 종합하여 설득력 있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분야에서 제가 얼마나 큰 진실을 외면해왔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한 젊은 학자를 만났다. 그리고 그를 통해 내가 얼마나 완고했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깨달았다. 진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다만 내가 보려 하지 않았을 뿐이다. 다음 날 저는 경주 국립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신라의 찬란한 문화유산들을 둘러보며 동아시아 고대사의 복잡한 관계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 그리고 외일본. 이들은 서로 경쟁하고 연합하고 때로는 침략하고 침략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와 기술, 그리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의 흔적은 고스란히 역사에 남았습니다. 박물관에서 나와 저는 불국사로 향했습니다. 석가탑과 다보탑, 청운교와 백운교. 이 모든 것이 신라시대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특히 석가탑 아사달탑의 단정하고 균형 잡힌 모습은 일본의 많은 탑들의 모델이 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문화는 언제나 경계를 넘어 흐르고 그 흐름의 방향은 대개 진보한 문명에서 그렇지 않은 곳으로 향합니다. 불국사에서 만난 한 노승과 잠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일본에서 온 방문객이라는 것을 알고 친절하게 절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나라의 특색이 더해져 변화했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진리를 추구하고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각 나라는 자신만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역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넓은 시각에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주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첨성대 주변을 거닐었습니다. 2400여 년을 버텨온 이 천문대는 동아시아 천문학의 발전을 상징하는 건축물입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당시 신라의 천문학자들이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고 기록하지 않았다면 후대의 천문학은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모든 문명, 모든 지식은 이전 세대의 발견과 성취 위에 쌓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홀로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진실을 말하리라. 아니, 적어도 제가 깨달은 진실을 말하리라.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제 이전 연구와 모순되더라도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전쟁의 역사를 다루는 이 박물관은 제가 관심 있는 시대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더 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전시물들을 둘러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더 큰 불신과 갈등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반면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고 마주할 때 비로소 화해와 상호 이해의 길이 열립니다. 서울의 마지막 날,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한국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저는 다시 한번 백제와 일본의 관계에 관한 전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전시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백제는 4세기부터 7세기까지 일본의 불교, 유교, 천문학, 의학, 건축기술 등을 전파했으며 많은 백제인들이 일본에 정착해 문화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이 간결한 문장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담겨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백제인들은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일본 사회의 일부가 되어 일본 문화의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왕실과 연결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시 중에 특히 제 눈길을 끈 것은 7세기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663년 백제가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패배한 후 많은 백제 왕족과 귀족들이 일본으로 망명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본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혈통은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저는 문득 아키히토 천황의 그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백제에서 온 사람의 피가 제게도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왕실의 계보학적 사실을 조심스럽게 언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은 제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일본 중심의 시각으로만 역사를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넓은 관점, 동아시아 전체의 맥락에서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번 여행에서 얻은 깨달음을 메모했습니다. 첫째, 역사적 진실은 한 나라의 관점으로만 볼 수 없다. 둘째, 문화적 교류는 단순한 물건과 기술의 이동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동과 정착을 포함한다. 셋째, 일본과 한국의 역사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깨달음, 천황이 말했던 그 한국인의 피, 그것은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인정해야 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아시아의 풍부한 문화적 전통 속에 우리를 위치시켜주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지 생각했습니다. 회고록을 쓰는 것은 물론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깨달은 진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젊은 학생들, 미래의 학자들에게 더 열린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구름 위에서 바라보는 세상에는 국경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 이 모든 나라들은 지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깊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얽힘의 역사를 인정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더 풍요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사토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교토대학에서 일본 고대사를 가르치는 학자로 우리는 자주 학문적 토론을 나누곤 했습니다. 사토, 나 다카하시야. 한국에서 돌아왔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시간 있을 때 만날 수 있을까? 다음 날 우리는 교토의 한 차분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한국 여행에서 얻은 깨달음과 새로운 시각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사토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카하시, 사실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해왔어. 하지만 학계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쉽게 말할 수 없었지. 내가 이렇게 용기를 내니 나도 힘이 나는구나. 그날 이후 저는 여러 동료 학자들과 만나 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강하게 반대했고 또 다른 이들은 조심스럽게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20년 전에는 감히 꺼내지 못했던 주제가 이제는 학문적 토론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한 학술지 편집장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소식을 들었고 백제와 일본 왕실의 관계에 대한 제 새로운 시각을 소개하는 글을 써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진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또한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한 첫날, 저는 오랫동안 제 연구실 한편에 보관해두었던 자료들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일본서기, 삼국사기, 고사기. 이 고대 문헌들을 새로운 눈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서기의 여러 기록들, 그 중에서도 오진천왕후무다과 관련된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일본서기에는 오진천왕의 모친인 신공왕후가 한반도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이 오진천왕이 실제로는 백제의 왕족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해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러한 주장에 회의적이었지만 이제는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자료를 검토하고 메모를 정리한 후 저는 마침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일본 왕실과 백제 새로운 시각에서 본 고대 동아시아 교류사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일본과 백제의 관계를 단순한 외교적, 문화적 교류를 넘어 혈통적, 정치적 연결의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글의 서두에서 저는 2001년 아키히토 천황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중요한 인정이었다는 제 생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본 학계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해온 것에 대한 반성도 담았습니다. 글을 쓰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믿어온 학설을 부정해야 했고, 때로는 제 자신의 이전 주장과 모순되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정직하게 증거에 기반하여 글을 써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향한 학문적 탐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려웠던 부분은 오진천왕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오진천왕을 순수한 일본 혈통의 천왕으로 보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백제 왕족 출신이었을 가능성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는 일본 왕실의 기원에 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글을 완성하는 데 2주가 걸렸습니다. 최종 원고를 편집장에게 보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역사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본 왕실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백제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아시아의 풍부한 문화적 전통 속에 우리를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역사적 자부심은 사실을 외면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서 옵니다. 원고를 보낸 후 저는 어떤 반응이 올지 걱정되었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학자들이나 민족주의적 성향의 독자들이 강하게 반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편집장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은 사흘 후였습니다. 그는 제 원고를 읽었고 다음 호에 게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함께 원고를 다듬어 나갔습니다. 글이 출판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학술지가 발행되자마자 저는 여러 동료들로부터 연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예상대로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의 용기를 칭찬했고 또 다른 이들은 학문적 엄밀성이 부족하다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민족주의적 역사관을 주장해온 학자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반응은 제 제자였던 야마모토의 메일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오사카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는 학자의 자세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 열린 마음으로 역사를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격려의 말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보수 매체에서는 저를 역사 왜곡자, 심지어는 민족의 배신자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저에 대한 거친 비판과 비방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한 선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학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그 진실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더 큰 해악을 낳을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함께하는 학술 심포지엄에 연사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고대 왕실의 교류와 연결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새롭게 깨달은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심포지엄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발표를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된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몇 달 전의 여행이 저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니까요. 이제 저는 다른 사람으로서, 다른 시각을 가진 학자로서 이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심포지엄이 열린 서울대학교 강당은 많은 학자들과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카하시 유이치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본 왕실과 백제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저는 먼저 아키히토 천황의 2001년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발언의 의미를 축소하고 외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방문을 통해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과 제가 도달한 결론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발표는 약 40분간 이어졌습니다. 저는 일본 서기와 삼국사기의 기록, 고고학적 발굴 결과, 그리고 최근의 유전학적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백제와 일본 왕실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진천왕후무다과 백제 왕실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의 젊은 학자로부터 왔습니다. 교수님, 이런 인식 변화가 일본 학계 전체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일본 학자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시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조짐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더 열린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점차 확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질문은 일본에서 온 원로학자였습니다. 그는 다소 비판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 당신의 주장은 일본 고대사 연구의 전통을 완전히 뒤엎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대한 주장을 하기 위한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결정적인 단일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증거들이 모여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역사 연구에서 완벽한 증명은 드뭅니다. 우리는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백제와 일본 왕실의 연결이 현재로서는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응답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날카로운 비판도 있었고 격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모든 질문에 저는 최대한 정직하게 그리고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하려 노력했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여러 학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 발표에 깊이 공감했다는 분들도 있었고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주제가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심포지엄 주최 측에서 마련한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한국의 한 원로 역사학자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님, 오늘 발표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역사는 어느 한 나라의 것이 아니라 공유된 유산입니다.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이해할 때 더 온전한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역사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경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 함께 연구할 때 더 풍요로운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심포지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학술지가 아닌 일반 대중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제목은 잃어버린 연결 일본과 백제의 숨겨진 역사라고 정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학술적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제 개인적인 인식 변화 과정도 솔직하게 담고자 했습니다. 책을 쓰는 과정에서 저는 제 과거의 연구와 주장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제가 편향되어 있었는지, 어떤 증거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는지를 정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학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책 집필을 거의 마무리할 즈음 저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NHK에서 일본과 한국의 고대 관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텔레비전 출연은 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적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인터뷰는 제 연구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제 인식 변화 과정과 새로운 연구 결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이것이 일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요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키히토 천황의 발언은 이제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중요한 인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천황께서는 당시 우리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시각을 공유할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영상이 방송된 후 예상대로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일부에서는 강한 비판이 있었지만 의외로 많은 시청자들이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호기심과 열린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책이 출판된 것은 방송이 나간 지 한 달 후였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초판 3,000부를 인쇄했는데 예상보다 반응이 좋아 곧 2,000부를 추가로 인쇄했습니다. 제 학술 서적치고는 상당히 좋은 판매량이었습니다. 여러 서점에서 역사 분야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책이 출간된 후 저는 여러 도시를 돌며 강연회를 했습니다. 도쿄, 오사카, 교토, 나고야. 각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열정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참석자들의 다양성이었습니다. 학자와 학생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 제 강연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교토에서의 강연이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제일 한국인입니다. 오늘 강연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일본 학자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자부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강연 투어가 진행되는 동안 언론의 관심도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신문과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물론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보수 매체에서는 저를 비판하는 칼럼을 실었고 인터넷상에서는 저에 대한 비방과 심지어 협박까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느 날 제 연구실 앞에 붙어있던 쪽지였습니다. 거기에는 민족의 배신자는 사라져야 한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경비를 강화했지만 저는 당분간 연구실에 가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에게 힘이 되어준 것은 제자들과 동료 교수들의 지지였습니다. 특히 젊은 역사학자들 중에는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함께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자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동아시아 고대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본과 한국의 젊은 역사학자들이 함께하는 공동 연구 그룹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함으로써 우리는 더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역사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저는 서울의 대학 교수들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특히 제가 심포지엄에서 만났던 교수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아시아 고대 문명 연구회라는 이름의 국제 학술 단체가 설립되었습니다. 첫 모임은 도쿄에서 열렸고 20명 정도의 역사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협력 방안에 대해 토론했고 매년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 학자들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역사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며 더 개방적인 시각으로 과거를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역사 연구의 미래가 그들의 손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더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구의 활동이 궤도에 오른 후 저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2001년 아키히토 천황의 발언이 일본 사회와 학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였습니다. 저는 당시 언론 보도, 학술 논문, 그리고 정치 담론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며 이 발언이 어떻게 해석되고 때로는 왜곡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연구 과정에서 저는 당시 제 자신의 반응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천황의 발언을 축소하고 재해석하려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학문적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심리적, 문화적 요인이 작용했을까요? 제 결론은 후자였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순수성과 독자성이라는 신화에 너무 깊이 매몰되어 있었고, 그것과 충돌하는 증거나 해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태도는 진정한 민족적 자부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진정한 자부심은 과거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더 풍요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정리하여 저는 일본의 역사인식 도전과 변화라는 제목의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논문은 역사학 저널에 게재되었고 학계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진지한 학술적 논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연구실에 앉아 이 모든 일들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에서 시작된 인식의 변화가 이제는 국제적인 학술 협력과 새로운 연구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는 아키히토 천황의 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인연이 있는 백제에서 온 사람의 피가 제게도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문득 저는 생각했습니다. 천황의 그 한마디는 단지 역사적 사실 고백이 아니라 화해와 치유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일본의 폐쇄적인 역사관을 넘어서려 했고 많은 이들이 외면했으며 저 같은 학자는 그 침묵에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화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더 풍요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25년 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동아시아 고대 문명 연구회의 두 번째 심포지엄이 서울에서 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일정 외에도 저는 개인적인 이유로 이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제의 고도였던 부여와 공주를 다시 한번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몇몇 한국 언론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간된 후 한국에서도 제 이름이 조금 알려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심포지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고대 동아시아의 왕권과 국제관계였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에서 온 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 학자들의 발표였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국가 중심적 시각을 넘어 보다 넓은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역사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발표는 둘째 날에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고대 왕권의 형성 과정에서 백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점은 이것이 일방적인 영향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백제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백제 역시 일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문화적 위상을 강화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젊은 한국 학자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가 일본 학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아직 큰 변화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움직임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더 열린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이런 주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저는 공주로 향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마음이 훨씬 가벼웠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령왕릉 앞에 다시 서게 되었을 때 저는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제 인식의 변화가 지금은 하나의 흐름이 되어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여정을 넘어 더 넓은 역사적 이해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무령왕릉을 둘러본 후 저는 국립공주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금제 관식, 청동 거울, 그리고 왕과 왕비의 발 모양대로 만든 금동 신발. 이 유물들이 일본의 고분에서 발견되는 것들과 얼마나 유사한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문득 제 뿌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의 조상 중에도 백제에서 건너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 역시 아키히토 천황과 마찬가지로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이 이제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흥미롭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공주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저는 부여로 이동했습니다. 부소산성, 정림사지, 국남지. 이 모든 곳들을 다시 방문하며 저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했습니다. 특히 국립부여박물관에서는 백제와 일본의 관계를 보여주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양국의 문화적 연결고리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여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강가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백마강이라 불리는 이 강은 한때 백제의 수도를 감싸고 흘렀고 지금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저는 역사의 흐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강물처럼 역사도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회고록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은퇴한 저에게 이것은 제 학문적 여정과 인식의 변화를 정리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회고록의 제목은 진실을 향한 여정이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제 학문적 경력의 시작부터 전통적인 일본 중심적 역사관에 매몰되었던 시기, 그리고 아키히토 천황의 발언 이후의 갈등과 도전, 마지막으로 한국 여행을 통한 인식의 변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솔직하게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글을 쓰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제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때로는 솔직한 고백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외면했던 진실과 마주하고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저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회고록이 출판된 것은 제가 한국을 다녀온 지 6달 후였습니다. 책은 예상보다 좋은 반응을 얻었고 여러 매체에서 리뷰와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제 제자들과 동료 학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제 솔직한 고백에 감동했다고 말해주었고 그것이 그들에게도 자신의 학문적 접근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책이 출간된 후 저는 여러 대학과 시민단체의 초청을 받아 강연을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그것이 학문과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젊은 학생들의 반응이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열린 시각으로 역사를 배우고 싶어 했고, 국경을 넘어선 협력과 이해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지금 저는 도쿄의 한 신문에 은퇴한 교수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 저는 동아시아 고대사의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며 일본과 한국, 중국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판도 받지만 뜻밖에도 젊은 독자들로부터 이런 메일을 받습니다. 교수님의 글을 통해 한국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도 진짜 역사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이런 반응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늦은 고백이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그 용기를 이제 제 조국에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역사는 우리를 갈라놓는 장벽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설하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저의 남은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을 것입니다. 천황이 말했던 그 한국인의 피, 그건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인정하고 공유해야 할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제 저는 그 진실을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게 되기를, 또 그로 인해 우리가 더 가까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